이른 새벽, 서울의 도심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한남동의 고급 빌라촌에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고독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고사령부의 심장부라 불리는 국방부 청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엄격한 보안 속에 자리한 그곳은 마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섬 같았다. 그 불빛은 대한민국 국군 최연소 여성 투스타 이지연 소장의 자택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별 2개를 달고 국가안보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그녀를 강철나비 혹은 전략의 여왕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수식어들이 가려내지 못하는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주방에서는 작게 끓어오르는 커피포트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있었다. 이지연은 말없이 짙은 갈색 액체를 머그잔에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에서는 희미한 쓴 내음이 풍겼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볶음밥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지만 다시 데워 먹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혼자 먹는 밥은 그저 끼니를 때우는 행위에 불과했다. 창밖으로는 아직 검푸른 하늘 아래 서울의 거대한 스카이라인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을 응시했다. 밤새 내린 이슬비로 촉촉해진 유리창은 도시의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그 흐릿함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아련해 보였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새벽 4시 기상, 5시 국방부 출근, 늦은 밤 퇴근. 주말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군에 바쳐져 있었다. 장군이라는 직책이 요구하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고 특히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 서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많은 편견과 싸움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단단함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족과의 유대, 따뜻한 보금자리, 평범한 일상에서 오는 작은 행복들은 그녀에게는 사치와도 같았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남동생은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가장 연약한 존재였다. 오전 유법시.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려던 이지연은 문득 거실 테이블 위 액자에 시선이 닿았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에 이지연과 그녀보다 한참 작았던 남동생 이지훈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지훈의 임에는 어릴 적 넘어져 생겼던 작은 흉터가 선명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의 딱딱한 표정은 미미하게나마 풀렸다. 지훈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였다. 그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던 이지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금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그날 오후 이지연은 비공식적인 일정으로 육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보금자리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곳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군인의 자녀들을 돌보는 곳으로 그녀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재단이기도 했다. 그녀는 평소에도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이곳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다. 딱딱한 군복 대신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시설에 들어선 그녀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잠시 경직된 어깨를 풀었다. 한 어린아이가 쭈뼛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과자 봉지를 내밀었다. 이모, 이거 드세요.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과 작은 손길에 이지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무심결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마워. 이모는 괜찮아. 아이는 실망한 듯 고개를 푹 숙였지만 이지연은 곧바로 과자 봉지에서 작은 쿠키 하나를 집어들고 아이에게 말했다. 그래도 이모가 좋아하는 쿠키는 먹을게. 같이 먹을까? 아이의 얼굴에는 다시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났고 이지연은 그 작은 웃음에 저절로 마음이 움직였다. 시설 관계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이지연은 시설 내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책꽂이에는 다양한 아동 도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자신이 몰래 기부했던 아동 도서들이 잘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하곤 했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 건반 위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리자 먼지 쌓인 건반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어릴 적 그녀는 피아노를 꽤 잘 쳤지만 군인의 길을 택한 후로는 그랜드 피아노는커녕 전자피아노를 만질 시간조차 없었다. 문득 그녀의 눈은 책꽂이 맨 위 구석에 꽂혀 있는 낡은 책 한 권에 닿았다. 표지는 색이 바랬고 제목은 희미하게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책은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잠자리에서 읽어주시던 동화책이었다. 책을 꺼내자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작고 낡은 편지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사랑하는 내 딸 지연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날 별이란다. 엄마는 늘 너를 믿어 라고 적혀 있었다. 잊고 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이지연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어렸지만 이내 그녀는 감정을 다잡고 다시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연약한 부분이었다. 시설을 나서는 길. 이지연은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금 딱딱한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무표정해졌고 걸음걸이 또한 절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빈틈없는 강철 장군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와 함께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동생에 대한 깊은 애정이 숨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편지가 미미하게나마 그녀의 심장 박동에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평온한 하루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조각난 삶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강인함과 인간적인 면모가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군인의 직분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개인적인 고통과 공적인 의무 사이에 거대한 충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이지연 소장은 국방부의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냉철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미연합방위, 태세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그녀의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듯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오후 늦은 시간 참모장과의 1:1 면담이 막 끝났을 무렵이었다. 이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머그잔을 들어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을 스쳤지만 그녀는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평소 사적인 연락을 거의 받지 않는 그녀의 휴대전화는 늘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진동은 그녀의 미미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액정에는 발신자 번호가 찍혀 있지 않았다.
발신자 표시 제한. 스팸 전화인가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끊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단호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궁화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지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몹시 지치고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나 지훈이야. 이지훈. 그녀의 하나뿐인 남동생. 훈련소에 입대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막내였다. 훈련소에서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어떻게 전화를 한 거지? 이지연의 미간에 아주 미미한 주름이 잡혔다. 지훈아, 너 지금 어디야? 어떻게 전화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답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누나, 희엽, 누나,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고 떨렸으며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살려줘라는 단어는 이지연의 뇌리를 강타했다. 지훈은 평소에도 강단 있고 훈련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연락해 왔었다. 그런 지훈이 이렇게까지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낼 리 없었다. 이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온몸에 싸늘한 기운이 돌았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똑바로 말해. 너 지금 어디서 다쳤어? 누가 너를 괴롭히는 거야? 이지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아파. 너무 아파. 나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 누나. 수화기 너머로 지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는 곧바로 뚜뚜뚜 하는 통화 종료음이 들렸다. 전화가 끊겼다. 이지연은 멍하니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녀의 손에 남아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어떤 전술 보고서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살려줘. 그 세 글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스팸 전화 장난 그럴 리 없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했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곧바로 재다이얼 버튼을 눌렀다.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걸고 또다시 걸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이지연은 차분함을 잃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즉시 보좌관을 호출했다. 김 보좌관, 지금 당장 이 번호 추적해 발신지. 사용자 정보. 전부 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김 보좌관은 이지연 소장의 다급한 모습에 놀랐지만 즉시 지시에 따랐다. 몇 분 후 김 보좌관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소장님, 해당 번호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뜨는 일반 통신사 번호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지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불가능하다고 군 통신망도 아니고 일반 휴대전화인데 추적이 안 된다고. 네, 일반 휴대전화인데. 특이하게도 발신 정보를 완전히 숨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수 목적용 회선이거나 아주 고의적인 발신 정보 은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적인 은폐. 그 말은 이지훈이 단순한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누군가 지훈의 전화를 막았거나 혹은 지훈이 몰래 전화를 하면서 신분을 숨기려 했을 수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지훈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지훈이 소속 부대 확인해. 28사단 훈련소. 당장 28사단장에게 연락해서
이지훈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나와 통화하도록 지시해 김 보좌관은 당황했지만 이지연의 비정상적인 강압적인 태도에 그대로 따랐다. 28사단은 이지연의 지휘 계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육군 보병 사단이었다. 일개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투스타 장군이 직접 사단장을 호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는 이미 공식적인 절차를 넘어선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왔음을 의미했다. 몇 분 후 28사단장의 비서실장이 김 보좌관에게 연락을 주었다. 사단장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는 형식적인 답변이었다. 이지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다시 전화해서 말해. 이지연 소장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결시키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 분노는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결국 몇 차례의 실랑이 끝에 28사단장이 이지연에게 전화했다. 목소리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지연 소장님, 갑작스러운 연락이시군요. 무슨 용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작전 회의 중이라 사단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 이지훈 훈련병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지연은 사적인 감정을 숨기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방금 제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훈련병이라. 죄송합니다만 일가의 훈련병의 신상을 제가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만 사단장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형식적이었다. 지금 당장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전화는 분명히 심각한 위험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제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사단장은 이지연의 요구의 내심 불쾌해하는 듯 했다. 이지연 소장님, 저희 사단은 군 기강이 엄정한 곳입니다. 혹시 사적인 문제로 공적인 시스템을 남용하시는 건 아니신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지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지금 제게 군 기강을 말씀하십니까? 사단장님, 제 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시겠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직접 28사단 훈련소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사단장은 이지연의 냉기 어린 말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투스타 장군이 일개 훈련병 때문에 사단 훈련소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묵적인 감찰이자 경고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합니다. 이지연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당장 지훈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만약 사단장님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때는 사단장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화는 차갑게 끊어졌다. 이지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한 장군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동생의 위급한 목소리에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그저 한 명의 누나일 뿐이었다. 공식적인 절차와 시스템은 그녀의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진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상황은 군인의 직분을 넘어선
개인적인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지훈을 구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안전을 위협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것이라고. 그녀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지연 소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김 보좌관은 물론 국방부 내 이지연 직속 참모진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전례 없는 소장의 강경한 태도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그녀의 결정에 토를 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지연의 지휘력과 판단력은 이미 군내에서 정평이 나 있었고 그녀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오히려 모두가 심각성을 깨달았다. 김 보좌관은 곧바로 28사단 훈련소에 이지연 소장의 공식 방문을 통보했고 긴급 현황 점검이라는 명목 아래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연 소장은 최소한의 수행원만을 대동하고 28사단 훈련소로 향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위험 있는 정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예리했다. 훈련소에 도착하자 사단장과 연대장, 훈련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설친 듯한 피로와 함께 거대한 압력에 짓눌린 듯한 불안감이 역력했다. 이지연 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8사단장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그의 손은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지연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싸늘한 시선으로 훈련소 내부를 훑어보았다. 사단장님, 형식적인 의전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제 동생 이지훈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지훈 훈련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훈련소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변명하려 했다. 소장님, 훈련병은 현재 훈련 중이라서 외부인과의 접촉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훈 훈련병은 최근 훈련 중 작은 사고가 있어서 의무실에 있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 말입니까? 이지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다. 그녀는 이미 사전에 김 보좌관을 통해 지훈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내부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그게 단순히 발목을 살짝 삐끗한 정도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훈련소장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지연은 그들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훈련소장의 말을 잘랐다. 발목을 삐끗한 훈련병이 왜 나에게 살려달라고 전화합니까? 그리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숨겨진 전화로요, 당신들.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주변 공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훈련소장과 연대장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한 젊은 중위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무언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간절함이 보였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중위였다. 그는 훈련소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소장님, 지훈 훈련병은 단순한 발목 부상이 아닙니다. 박중위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이지연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이지연의 시선이 박중위에게 향했다. 말해보게. 정확히 무슨 일인가? 훈련소장은 박중위를 노려보며 제지하려 했지만 이지연의 위압감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박민준 중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지훈 훈련병은
며칠 전부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김상철 대대장님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박병장이라는 병사가 주도했습니다. 어제는 훈련 중에 일부러 지훈 훈련병을 넘어뜨려 발목을 심하게 다치게 했고, 의무실로 옮겨진 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이송도 막았다고 들었습니다. 박중희는 말을 하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안해했다. 이지연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김상철 대대장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사단장 옆에 서 있던 탐욕스러운 눈빛의 사내, 바로 그가 김상철 대대장이었다. 구타와 가혹행위, 병원 이송을 막아 이지연은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살기가 느껴졌다. 사단장님, 훈련소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단장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소장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훈련소장도 보고를 제대로 안 했겠지요. 김상철 대대장.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단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김상철 대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김상철 대대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미미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이지연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지연이 직접 훈련소에 찾아와 자신을 추궁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이지연의 등장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이지연은 박중희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중희,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사실을 누가 알았겠나 고맙네. 지금 당장 이지훈 훈련병을 만나러 가세. 그리고 관련자들을 모두 소집하게. 이지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간부들은 그녀의 위압적인 태도에 숨죽이며 걸었다.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이지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해맑게 웃던 사진 속 동생이 아니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발목은 깁스를 한 채 부어올라 있었고 팔에는 멍자국이 선명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아. 이지연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지훈은 누나의 손길에 화들짝 놀랐다가 이내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누나, 나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이지연은 이를 꽉 깨물고 참아냈다. 그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누나가 왔으니까. 그때 김상철 대대장이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지훈 훈련병, 안색이 많이 안 좋군. 제가 미처 몰랐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 모든 것은 일개 병사의 일탈 행위일 뿐입니다. 제가 미처 통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박 병장에게 전가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이지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의 눈을 통해 진실을 읽고 있었다. 지훈의 눈은 김상철 대대장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이지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상철 대대장님, 일개의 병사의 일탈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훈련병에게 왜 이런 멍이 들어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그리고 왜 이 훈련병의 전화를 가로채고 병원 이송을 막았는지도요. 김상철 대대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다. 소장님,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대의 명예를 훼손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신지 이지연은 김상철 대대장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이미 이 대대장이 보통 인물이 아니며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상황을 조작하려 할 것임을 예상했다. 그녀는 조용히 의무실을 둘러보았다. 한쪽 구석에 놓인 CCTV 카메라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 의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지연이 물었다. 훈련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장님, 보안 규정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 며칠간의 녹화 영상을 모두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훈련병들에게 이지훈 훈련병에 대한 어떠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이지연은 김상철 대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증언을 막거나 회유하려 한다면 그 책임은 대대장님께서 지셔야 할 겁니다. 김상철 대대장의 얼굴은 경련하듯 일그러졌다. 그는 이지연이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파고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연의 행동에서 단순한 누나의 감정을 넘어선 치밀하고 날카로운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지연이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그녀를 제거해야겠다는 음모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군. 저 여자를 어떻게든 멈춰야 해. 한편 박민준 중위는 이지연 소장의 단호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고위 간부가 아닌 진정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인물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지연 소장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훈련소 내부에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오랫동안 쌓여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지연은 의무실을 나서며 김상철 대대장의 음흉한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적들이 더욱 명확해졌음을 알았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동생이 겪은 고통을 그들에게 몇 배로 돌려줄 것이라 굳게 다짐했다. 이지연 소장이 28사단 훈련소를 뒤흔든 이후 군 내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접적인 개입은 단순한 훈련병 폭행 사건을 넘어 군 내부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은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28사단장은 이지연 소장의 압박에 못 이겨 김상철 대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군사경찰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일 뿐이었다. 김상철 대대장은 군 내부의 유력 인사들과 깊은 연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비호하려는 움직임 또한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지연은 국방부로 복귀하자마자 동생 이지훈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보고받았다. 의무실에서 즉시 군 병원으로 이송된 지훈은 발목 골절 외에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세를 보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다. 이지연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동생의 고통을 보며 김상철 대대장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한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이지연은 공식적인 군사경찰 수사 외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보좌관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김상철 대대장의 과거 행적과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그와 연루된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하게 했다. 또한 박민준 중위와의 은밀한 연락을 통해 훈련소 내부의 추가적인 정보와 증거를 수집했다.
박중희는 용기를 내어 몇몇 훈련병들의 익명 진술과 함께 김상철 대대장이 평소 훈련병들을 사적인 목적으로 착취하거나 부대 물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여 이지연에게 전달했다. 그의 도움은 이지연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러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상철 대대장의 배후 세력은 이지연을 견제하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다. 언론에는 이지연이 사적인 감정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는 익명의 비난 보도가 흘러나왔고,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녀의 직권 남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였다. 이지연은 매일 밤 잠을 설쳤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빈집에서 그녀는 혼자서 외롭게 이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시스템과 홀로 싸우는 듯한 기분이었다. 박중희가 보내오는 정보는 귀했지만 그 역시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를 지키는 것 또한 그녀의 몫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방부 장관은 이지연 소장에게 국방개혁안에 대한 긴급 발표를 지시했다. 이는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지만 시기는 최악이었다. 국방개혁안은 군 내부의 수많은 기득권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안이었고, 이지연은 이 발표가 그녀에게 집중된 비난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이자 동시에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만약 그녀가 발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녀의 명예는 물론 동생을 위한 싸움마저 큰 타격을 입을 터였다. 발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방개혁안은 단순히 군사적인 내용을 넘어 변경 문화 개선, 장병 인권 보호 등 이지훈의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지연에게 일종의 상징적인 재판 처원당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향한 의혹과 김상철 대대장 측의 비난에 대해 정면으로 맞설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 발표 회장은 그녀가 비리를 폭로하고 동생의 억울함을 밝힐 이 즉시 상징적인 싸움 터치가 될 터였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의 명예가 회복되고 동시에 군 내부의 부조리가 공론화될 것이었다. 이지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했다. 모든 문장, 모든 단어에 신중을 기했다. 그녀는 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군 내부의 폭행 및 가혹행위 실태,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장병들의 현실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녀는 개혁안 발표를 통해 군의 투명성과 인권보호 의지를 천명하고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시켜 공론화할 작정이었다. 발표 전날 밤, 이지연은 동생이 입원해 있는 군 병원을 찾아갔다. 지훈은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누나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 듯 했다. 그녀는 잠든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누나가 꼭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게. 아무도 너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발표 당일 아침, 국방부 대회의실은 취재진과 군 고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지연은 연단에 서기 전 잠시 깊은 숨을 들이골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수많은 시선들을 느꼈다. 그 중에는 김상철 대대장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의 냉소적인 시선도 있었다. 그들은 이지연이 압력에 굴복하거나 발표 도중 실수를 저지르기를 바라는 듯했다. 발표가 시작되고
이지연은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국방개혁안의 필요성과 목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논리 정연했으며 압도적인 자료와 데이터로 뒷받침되었다. 그녀는 강단 있는 어조로 연설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발표의 성공 여부가 동생의 미래, 그리고 그녀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오직 그녀의 능력과 용기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시계가 째깍거리며 제한된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 가운데 지옥 같은 시험대가 시작되었다. 국방부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언론 카메라에 플래시가 터지고 고위 장성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이지연 소장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연단 위에서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작은 배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등대와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국방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고 군의 투명성과 장병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발표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차 숙연해졌다. 프레젠테이션 막바지. 이지연은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개혁안의 일부가 아닌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바뀌자 회의장 안의 모든 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58사단 훈련소 내무반의 CCTV 영상이었다. 이 영상은 28사단 훈련소에서 벌어진 한 훈련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 장면입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내무반에서 이지훈 훈련병이 박 병장과 몇몇 병사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훈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병사들의 비웃음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몇몇 기자들은 경악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고위 장성들은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김상철 대대장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몸을 떨었다. 그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물론 이지연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영상은 지훈이 발목을 심하게 다치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이지연은 화면이 멈추자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지훈 훈련병이 군 병원으로 이송된 후 찍은 의료 사진입니다. 화면에는 퉁퉁 부어오른 지훈의 발목과 온몸에 퍼진 멍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이지연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 훈련병은 제 동생입니다. 저는 투스타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누나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동생은 살려달라 하는 처절한 외침과 함께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단과 훈련소는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비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군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암덩어리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감정에 호소하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지적과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사건을 통해 변경 내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때 김상철 대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소장님, 명백한 사적 감정으로 공적인 자리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조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훈련병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소장님은 지금 개인적인 원한으로 부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맹렬히 비난하며 이지연의 발언을 깎아내리려 했다. 몇몇 기자들이 김상철 대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외침에 회의실 분위기는 일순간 혼란에 빠졌다. 이지연은 김상철 대대장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조작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녀는 헛웃음을 흘렸다. 김상철 대대장님, 어젯밤새 당신의 모든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이지훈 훈련병에게 가한 가혹행위, 그리고 박 병장에게 지시하여 폭행을 사주한 모든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지연은 준비된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이것은 당신이 박 병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횡령한 부대 물품의 목록과 그 거래처 내역입니다. 또한 당신에게 돈을 받고 병역 특혜를 제공받은 인물들의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폭로 하나하나가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김상철 대대장은 이제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듯 비틀거렸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지연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파헤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민준 중위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지연의 눈을 마주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연은 그에게서 확신을 얻고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밤늦게 제가 받은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지연은 박중위가 건넨 녹음기를 연결했고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녹음기에서는 김상철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박 병장에게 이지훈을 제대로 교육시키라고 지시하며 폭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이지연이 훈련소에 방문하자 어떻게든 입단속을 시키고 일이 커지지 않게 막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몇몇 훈련병들의 부모에게까지 협박을 가했다는 내용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위 장성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기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다. 김상철 대대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푸르스름해졌고 결국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과 비리는 만천에 드러났다. 이지연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연단에 서서 마지막으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모든 증거들은 우리 군의 일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모든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다시는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장성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기자들과 방청객들까지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 그리고 그녀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다. 이 박수 소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닌 정의의 승리였고 군의 자정 노력에 대한 희망의 박수였다. 이지연은 이 박수 소리 속에서 비로소 동생의 억울함이 풀리고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이 그녀를 감싸는 듯했다. 이지연 소장의 폭로와 함께 김상철 대대장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군 검찰은 즉시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횡령, 폭행 사주, 그리고 병역,
특혜 비리 등 수많은 혐의가 줄줄이 밝혀졌다. 김상철 대대장은 군형법에 따라 최고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과 함께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와 공모했던 박 병장 및 일부 간부들 또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몰락은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이지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지연 소장을 향한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처음에는 사적인 감정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와 진실된 행동이 드러나면서 그녀는 군 내부의 정의를 구현한 영웅 관악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수많은 언론들은 그녀를 칭송했고 시민들은 그녀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들 또한 그녀의 개혁 의지에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전에 이지연의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던 일부 장성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리더십을 인정했다. 그중 한 명이었던 박성철 장군은 직접 이지연 소장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과거 이지연의 젊은 나이에 대한 편견과 여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이지연 소장, 제가 짧은 생각으로 당신의 진심을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저와 같은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군은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지연은 차분하게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괜찮습니다. 장군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군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보복이나 복수심을 넘어 진정으로 군을 개혁하고 싶어 했다. 이 사건은 이지연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국방부 내에 신설되는 장병 인권보호 및 변경문화 개선위원회 발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위원회를 통해 변경 내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비리 군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 전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이지연은 동생 이지훈이 입원해 있는 군 병원을 다시 찾았다. 지훈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 미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는 누나를 보자마자 병원 침대에서 일어날 듯 몸을 일으켰다.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지연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고맙긴 내가 내 누나인데 뭘. 중요한 건 네가 다시 건강해지고 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안도감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누나, 나 다시 군대에 갈 거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지연은 놀란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군대가 무섭지 않아.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누나가 바꿔놓을 군대라면 나는 다시 가고 싶어. 누나처럼 나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 이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동생의 성장은 그녀에게 큰 위로이자 그녀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때 박민준 중위가 병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지연 소장님, 이지훈 훈련병님, 괜찮으십니까? 이지연은 박중위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 그렇게 환한 미소가 걸린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박중위, 자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박중희는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소장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장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지연은 박중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박중희, 자네, 혹시 나를 돕고 싶지 않나? 나는 이제 막 새로운 위원회를 맡게 되었네. 자네의 강직함과 우리 군에 대한 애국심이 필요해. 나를 도와 군을 개혁할 의향이 있나? 박중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장님, 제가 감히 자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우리 군은 자네처럼 용기 있고 깨어있는 젊은 인재가 필요해. 나는 자네를 믿어. 이지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준 중위는 주저칠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임무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그는 이지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녀의 비전을 함께 실현할 동지가 될 것이었다. 이지연은 동생의 회복과 새로운 임무,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 박중희를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진정한 개혁은 이제부터였다. 몇 년 후, 대한민국 국군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다. 이지연은 이제 별 3개를 단 중장 이지연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 내 장병 인권보호 및 변경문화 개선 위원회 간사람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군의 오랜 병폐를 과감하게 도려냈다. 그녀의 지도 아래 변경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병사들의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받게 되었다. 그녀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으면서도 동시에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명실상부한 군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강철 나비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거목으로 불렸다. 이지우는 누나의 예상대로 군에 다시 입대했고 이제는 어엿한 육군 장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누나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을 본받아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병사들을 이끌었다. 그의 이마에 남아있는 작은 흉터는 그에게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병사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깊은 눈을 갖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상담관 역할을 자처하며 선진 변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의 옆에는 늘 그를 묵묵히 돕는 박민준 대위가 있었다. 박 대위는 이지연 중장의 수석 보좌관으로서 그녀의 개혁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고 이지훈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이지연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전국 각지의 부대를 방문하며 간견을 이어갔다. 그녀의 강연은 늘 장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녀는 딱딱한 지시 대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병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젊은 군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강연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지침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지연 중장은 강원도 최전방 부대의 한 변경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그녀가 추진한 장병문화 복지 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된 것이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하여 아늑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도서관은 장병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식처가 될 터였다. 이지연은 직접 테이프 커팅을 하고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새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장병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었다. 개관식에는 이지훈 소위도 참석했다. 그는 환하게 웃는 누나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개관식이 끝난 후 이지연은 도서관 한켠에 마련된 작은 연단에 올라섰다. 수많은 장병들이 그녀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장병 여러분,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지연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과거 우리 군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 또한 그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직면했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것을 걷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명 한 명의 장병들에게 닿았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평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병들에게 자신이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받았던 작은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저의 어머니는 늘 제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날 별이란다. 엄마는 늘 너를 믿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고 밝게 빛낼 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군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장병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필승 이지연 중장님 하암을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이지연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옆에는 이지훈 소위가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벅찬 감동과 함께 누나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연단에서 내려온 이지연은 지훈과 나란히 서서 도서관 밖으로 나섰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비추었다. 드넓은 연병장 위로 병사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 이상 숨죽인 공포나 불합리한 폭력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지연은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괜찮지, 지훈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누나. 이제는 정말 괜찮아. 고마워, 누나. 그들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드넓은 가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푸른 하늘 아래 군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이지연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 헌신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독한 별이 아닌 수많은 별들을 밝히는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 장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